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보실 내용은 근대 태동기의 사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구조가 이제 변동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양반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신분제가 흔들리는, 동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뭐 납속책이라든지 또는 납속책을 통한 공명첩의 발급으로 인해서 일반 노비들이 양인으로 해방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조선 후기 각 신분별 구성도 하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조선 숙종 때 양반의 수가 이제 9.2%였잖아요. 근데 철종 때 와서 70% 이상까지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반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서 양반의 그 희소성이 좀 낮아지는, 그래서 양반의 격이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아무나 들고 이 양반 저 양반 막 하지 않습니까? 양반의 격이 그만큼 떨어졌음을 알려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분제가 동요가 되는데 양반의 인구가 이제 증가를 하죠. 상민층이 감소하고 외거 노비가 소멸되고 술고 노비가 이제 도망가는, 주인을 벗어나서 도망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양반 숫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의 세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국가 세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 양반이 내야 될 어떤 세금, 뭐 포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금을 일반 상민들이 부담을 하는,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부담하는, 굉장히 그 삶이 힘들어지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양반 내부에서도 이제 분화 과정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공당 정치의 변질과 일당 전제화가 나타나게 되었었죠. 서인이면 서인, 뭐 남인이면 남인,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당 전제화가 나타나게 되면서 양반들이 이제 세력을 잃고 몰락 양반으로 전락하는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렬은 이제 벌쪽화된 양반을 이야기해요. 권세가 있는. 잔반은 이제 근근하게 양반이라는 그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로는 거의 평민화한 그런 양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반은 자기 지방 내에서만 어느 정도 입김을 발휘하는 그런 양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권단이 밑에 나와있죠. 정권을 차지하고 관료에 진출하여 사회 경제적 특권을 독차지하였다. 향반은 향촌사회에서 위세를 유지한 양반이다. 잔반은 주로 평민화되었기 때문에 상공업에 종사하고 경제적으로 평민층과 비슷해졌다. 일반민의 신분 상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고, 사회적 지위의 상승과 그 다음에 군역 등 조세 면제의 목적을 가지고서 양반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합법적 방법은 이제 군공, 이제 군사작전에서 공을 세웠을 때에 군공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납속책, 곡식을 이제 납부를 하고 국가도 납부를 하고 이제 노비에서 이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양인으로 해방이 되거나 향역에서 해방이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급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납속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속책을 통해서 공명첩이라는 이 첩지가 발급이 돼요. 임진왜란 이후에. 자, 공명첩이라는 첩지가 발급이 되는데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는 관직 그 증명서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양반으로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면천, 수직 이렇게 해서 이제 진급을 했었다. 자, 비합법적 방법은 양반 족보를 매입하거나, 그죠? 호정이나 족보를 유조하거나, 양반을 사칭하거나, 자, 모칭 유학을 하거나, 환부 역조, 그러니까 조상의 신분을 위조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홍패를 위조, 이게 대과에 급제하게 되면 홍패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홍패를 위조한다거나, 자, 이런 식의 방법을 동원해서 일반민들도 신분을 상승시켰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분제가 이제 동요하게 되는데 그 영향을 보시게 되면, 자, 양반과 상민, 양인과 노비 사이의 결혼이 활발해졌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계층들끼리, 서로 다른 계급들끼리 서로 이제 양천 교혼이라고 하죠. 이 교혼이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조선 초기까지는 양반의, 그러니까 양인의 남자와 천민의 여자가 이제 결혼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양인 여자와 천민 남자가 결혼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노비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노비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 재정이 제대로 이제 확보가 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양인 확보 차원에서
조선 후기 때, 영조 때죠. 영조 때 이제 종목법이 전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조선 태종 때도 양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종부법을 실시했었거든요. 종부법. 조선 태종 때죠. 태종 때 종부법. 그러니까 이때는 아빠가 양인인 경우가 더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조선 후기 영조 때 들어와서 신분제가 이제 그 양천 교훈이 또 늘어나게 되면서 엄마가 양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그 신분을 따라가다 보면 엄마가 양인인 경우, 그 자식이, 그리고 아빠가 노비인 경우도 그 자식은 양인으로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 종부법이. 자, 어쨌든 이때는, 자, 이때도 양인 확보를 위해서 종부법을 했었지만, 조선 태종 때. 자, 조선 영조 때도 양인 확보를 위해서 종모법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인과 노비 사이 결혼이 활발하고 노비 종모법의 실시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양반층의 증가로 양반 권위가 실추되고 전통적 양반과 새롭게 등장한 양반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전통적 기존의 제지사족들 뭐라고 하냐면 구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화폐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상품작물 재배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도고라든지 이런 상인 출신들, 이런 부자 농민들, 요호 부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요호 부민들과 같은 이 부자 농민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 광작을 통해서 그런 세력들 뭐라고 하냐면 신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향촌사회에서 이들이 이제 새로 양반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거잖아요. 새로 양반을 편입이 되고 기존에 있었던 양반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결속의 의지를 다지는 이런 모습들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양과 신앙 간의 어떤 치열한 어떤 대립과 갈등 이런 게 나타나겠죠. 중앙에서는 누가 파견됩니까? 향촌사회 수령이 이제 파견이 되겠죠. 수령이 파견되면 이 수령과 이 신앙이 서로 이제 그 짝짝꿍이 되어서 결탁이 되어서 이제 수령의 권한을 좀 크게 해주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구형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통적 양반과 새롭게 등장한 양반들 간의 갈등이 발생했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향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방 양반들도 이제 뭐 차별을 했었어요. 자, 밑에 각주가 나왔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 자료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계층의 성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계층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중인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이제 좁은 의미의 중인은 이 기술관 있지 않습니까? 역관이라든지 음양관이라든지 산관이라든지 일관이라든지 자, 이런 계층들이 기술관 계층들이 좁은 의미의 중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중인의 범위가 이제 확대가 되죠. 그래서 이제 중앙의 관서의 설이라든지 지방 흥촌사회의 향리라든지 또는 이제 그 서얼들 있지 않습니까? 서얼들까지 이제 같이 이제 중인으로 편입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중간계층의 불만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조선 후기 때 들어와서 자, 서얼들은 자 첩인데 첩의 자식인데 첩이 양인이에요. 그때는 서자라고 얘기하고 첩이 천민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얼자라고 얘기하죠. 자, 성리학적 명분론에 의해서 사회활동이 제한되어 있었다. 관직 임용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근고법에 의해서 문과 응시가 이 서울들은 금지되어 있었어요. 문과라든지 작과에 밖에 응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들이 굉장히 많이 불만을 일으켰었죠. 농민들은 과거 응시 자격이 있었잖아요. 서울들은 없게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들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가 좀 실력이 있는 아버지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서울 양반의 그 자식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가문 자체가 좀 좋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경제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실력은 있는데 어려서부터 이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공부를 많이 했었겠죠. 실력은 있는데 이 관직이 나갈 수 없으니까 답답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들이 서울 계층들이 통청운동, 우리도 저기 관직에 나가게 해달라 라고 하는 이 통청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기 서울 근고법을 통해서 서울은 나아갈 수가 없었다. 자, 중인들은 기술직이나 행정실무를 담당했었다. 고급 관료 진출이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중인들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보통 이 기술직을 협의의 의무로 중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고급 관료 진출이 문과 응시는 가능했었는데 고급 관료 진출이 불가능했었습니다. 당상관 이상까지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자, 중간계층의 신분 상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속책과 공명청을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기도 했었다. 임진왜란 이후에. 자, 정유 서울 허통 절목. 정유년에, 자, 서울들도 이제 허통, 이제, 관직에 나올 수 있게 하는 이런 어떤 발표문을, 자, 이 정조가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계기로 해서 유득공, 박채가, 이덕무와 같은 이 서울 출신들도 규장과 검서관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자, 이것도 설명해드렸었죠. 영종 6대. 자, 그리고 신해통공. 신해 허통이라고도 뭐 이야기하죠. 이 신해년에 일어났었던. 신해 통공이 1791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난전상인들의 상권을 보장해주는, 그래서 이제 금난 정권을 폐지하는 이게 바로 신해 통공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조치로 인해서 서울 문과 합격생의 승문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기구가. 외교 문서를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관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분관이 허용돼요. 분관. 그러니까 실무를 맡아보는 그 기관이라는 얘기예요. 본관이 있고, 분관이 따로 있는데, 분관에서 이 외교 업무와 관련된 그 실무를 맡아보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청요직 허통, 청요직이라고 얘기하면 상사의 관리라든지, 또는, 이조 전량 자리를 얘기하죠. 이 청요직에 들어갈 수 있는, 자, 허통이 이루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철종 때죠. 금고법을 풀어서 이제 관직에 나올 수 있게끔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 서울들은 뭐 이렇게 되었고, 자, 제가 좁은 의미의 서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도 광의의 의미로 이제 중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좁은 의미의 중인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좁은 의미의 중인. 자, 서울의 신분 상승 운동의 자극을 받아서 탄탄한 재산과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 이들도 이제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했었습니다. 재력을 이용해 향한, 향촌사회의 향한, 그러니까 양반들의, 양반 사족들의 명단을 얘기하죠. 이 향안에 오르거나 수령과 굉장히 밀착해지고 사족의 권위에 맞설 정도로 성장했었다. 자, 이러한 서울어통의 자극을 받아서 대대적인 연합상소운동을 전개했었으나 세력이 미미하여서 실패했었다. 자, 중인 중에서도 특히 역관들이 좀 많이 발전을 했었어요. 자, 사행무역에 종사하여 막대한 부를 축제하고, 사행무역이라고 얘기하면 사신들이 청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루어지는 무역을 이야기하죠. 자, 막대한 부를 축제하고 청과의 무역을 통해서 서학 등 외래 문화 수용의 선두적 역할을 수행했었다. 아무래도, 자, 역관이다 보니까, 자, 외국에 많이 왔다 갔다 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서양 문물들도 접하게 되고, 그런 문물들을 이제 국내로 들여오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었던, 바로 계층들이 저희 역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 구한말 때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박규수는 양반이고, 그리고 이제 오경석이라든지 유홍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화파의 선구자로서 개화 세상을 나중에 이제 보급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갑신정변의 주역인 김옥균, 서광범, 통영식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유홍기라든지 유홍기라든지 뭐 박규수 이런 사람들의 개화파의 영향을 많이 받게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인들의 문화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적인 역사서를 편찬해서 연조 귀감, 호산외기, 규사 이런 역사서를 편찬했었다. 자, 위황 문학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18세기. 그러니까 하급 관리들에 의한 문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인 출신들의. 자, 그 다음에 노비 해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기 노비 제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입역 노비를 납공 노비로 전환한다. 그러니까 관청 내에서 거주하는 노비 있지 않습니까? 입역 노비가 바깥에서 이제 외고 노비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일정한 신공을 납부를 하면 이제 바깥에서 따로 이제 독자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하는 납공 노비로 전환을 했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노비 종목법이 영조 때에 시행이 되었었죠. 이때 노비 종목법이. 자, 그리고 노비 추세령이 이제 폐지가 됩니다. 노비가 이제 도망가게 되면 노비를 잡아들여서 이제 재산을 몰수한다거나 뭐 처벌을 이제 주는 그런 식의 어떤 노비 추세 도감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7세기 중반에 이제 추세 도감이라고 이제 설치가 되는데, 어쨌든 정조 때 노비 추세령이 폐지가 되므로 인해서 노비의
어느 정도 권익이 보장이 되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조 때는 종조의 그런 어떤 뜻이, 종조의 사상이 반영이 되어서 1801년이죠. 공노비를 전격적으로 해방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노비들이 많이 해방이 되면 해방될수록 어떻습니까? 왕권은 강화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양반층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그 인력들이 이제 노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재정의 확보가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양반들의 그 재산은 늘어나지만 왕실의 국가의 재정은 줄어드는. 그래서 이제 노비가 주로 많이 해방이 돼야 되는데, 일단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양반들도 이제 그 포를 내야 된다는, 뭐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게 아무래도 더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노비들을 해방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 신분 상승 운동이 그래서 전개가 됩니다. 합법적인 방법보다 불법적인 방법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합법적인 방법은 이제 군공, 그죠? 네, 납속, 대구 속신. 이건 뭐냐면 다른 노비를 대신 납부를 하고, 노비에게도 노비가 있었어요. 노비의 노비, 그 비참한 노비들이죠. 노비의 노비들이 이제 대신 이제 노비를 납부하고, 이제 노비에서 이제 해방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명척 말씀드렸죠. 노비 속량, 돈을 주고 노비 신분에서 해방되는 길을 법제화하기도 했었다. 비합법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양반을 이제 모칭하거나 통폐, 대가 획득증을 위조하거나 독보 위조하거나 도망을 하거나, 도망을 한 노비들은 이제 반노라고 얘기해요. 반역을 일으킨 노비다. 상전에게 반역을 일으켰다. 자, 단계적인 해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역 대상자와 재정의 보충을 위한 목적으로, 자, 노비 추세 전환 정책이 전환됩니다. 자, 노비 추세령과 추세동엄이 효종 때 17세기 중반에 이제 설치가 되었었는데, 도망간 노비를 잡아오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노비 추세관을 영조 때 폐지를 했었고, 노비 추세법이 정조 때에 폐지가 되면서 정조 때 편찬이 되었었던 대전 통편에 이 내용이 반영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노비가 해방되었었죠. 자, 뭐 나왔던 내용 또 나오는데, 자, 어쨌든 내시노비, 내수사와 군방 소속의 관노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내시 노비를 대상으로 해서 해방이 되었다. 내수사는 이제 왕실의 경비라든지 어떤 재정을 담당하는 그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족제도의 변화와 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제도가 이제 전기 때는, 주전 전기 때는 남녀 균분 상속이에요. 똑같이. 남자든 여자든 차별하지 않고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진행이 돼요. 장남이니, 차남이니, 장차 남녀 구분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다. 자녀들이 윤회 봉사를 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7세기 이후에 그 예법이 이제 널리 보급이 되면서 성령적 윤리 보급이 나타나게 되면서 북의 중심의 가족제도가 확립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친형제도가 이제 정착이 됩니다. 친형. 그러니까 남자의 친가지 않습니까? 남자의 친가에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형이에요. 남자의 친가에서 이제 며느리를 환영하는, 이게 이제 친형의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이제 꼼짝없이 이제 남편 집에 가서 이제 시집살이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종갓집, 이 장남으로 내려오는 이 종갓집 있지 않습니까? 종갓집 같은 경우는 시집살이가 굉장히 고되다고 그러죠. 제사만 해도 막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종갓집이다 보니까 뭐 시제도 모셔야 되고 막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친형제가 정착이 되었었다. 이것도 앞서 설명해드렸었는데, 헌안설원과 신사임당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헌안설원은 이제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었었는데, 헌안설원 같은 경우는 이 친형제도에 반영이 되어서 들어가서 이제 시집살이를 했었어요. 헌안설원 같은 경우는. 근데 신사임당 같은 경우는 시집살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친정에서 결혼 생활을 했었어요. 양자를 드리는 게 일반화되었다. 배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야 될 사람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양자가 드리는 게 일반화되었다. 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양자 드리는 게 좀 일반화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물론 있겠죠. 자, 제사 및 재산 상속에서 장자를 우대한다. 장자만 이제 몰아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흥부와 놀부지 않습니까? 흥부는
동생이니까 가난하고, 놀부는 부자니까, 장남이니까 부자고, 부자를 잘 살고,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흥부가 놀부를 찾아갔는데, 그래서 이제 구걸을 하지 않습니까? 도움을 달라고. 그때 이제 밥주걱으로 뺨을 딱 치니까 흥부가 이제 그 밥풀을 뜯어갖고 이렇게 먹었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모습들도 이제 볼 수가 있었죠. 어쨌든 흥부와 놀부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장자에게 이제 재산을 몰아줬다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제3의 및 재산상속 장자하고 이제 다 동성동부의 동족촌이 형성이 됐다.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칩성촌이라고 얘기하죠. 같은 성씨, 같은 본관을 가진 사람들끼리 하나의 집단, 하나의 마을에 이루어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만의 어떤 그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의 혼인제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혼인제도는 당연히 1처제죠. 1001명입니다. 1001명인데 첩은 여럿을 둘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첩제다. 1부 1처인 동시에 첩제다. 1부 다 첩 아닙니다. 1001명이에요. 나머지는 첩이 되겠습니다. 자, 엄격한 1부 1처는 아니다. 그래서 축첩이 허용되었다. 첩이 허용되었다는 얘기죠. 부인과 첩은 엄격하게 구별했었고요. 서어를 차별했었죠. 문과음식, 응시금자, 금지, 제사라든지 재산상속에서 차별이 있었고, 과부들도 이제 재가가 금지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지 않습니까? 보쌈을 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 집안하고, 그러니까 여자 집안하고, 여자의 그 부모하고, 남자의 부모가 서로 이제 짜고, 8며칠 몇 시에 어디로 쳐들어가갖고 보쌈을 해오지 않습니까? 납치를 당했다는 얘기예요. 납치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 결혼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나는 재가를 분명히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위장을 해서 결혼하기도 했었죠. 짜고 치고. 자, 인구가 그래서 변동이 됩니다. 호구가 조사돼요. 자, 호구는 이제 보통 원칙적으로 이제 3년마다 작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각 군현의 인구수를 토대로 공목이라든지 군역이 부과가 되었다. 인구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남성들만 기록을 하며 실제 인구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자, 인구 분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 경상, 충청도에 약 50%, 자, 경기, 강원도에 약 20%, 황해, 평안에, 함경도에 약 30%가량이 이제 분포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건국 무렵 550에서 750만 명, 임진왜란 이전에 16세기경에 1000만 명, 19세기 말에 1700만 명이 나타났었다. 자,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인구가 5천만을 돌파했다. 뭐 이런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엄청나게 인구가 많이 늘어났죠. 조선 건국 초기보다 거의 한 10배 가까이 인구가 늘어났죠. 남북 한 합쳐서 한 7천만이 넘으니까 지금. 자, 향촌 질서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반의 향촌 지배가 굉장히 약화가 되죠. 향촌 양반의 지위유지의 노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족보를 작성하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족보가 문화류시 가정보, 안동고시 성화보지 않습니까? 안동고시 성화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특히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17세기, 18세기 들어와서 족보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족보와 관련된 학문, 보학이라고 얘기하죠. 보학이 굉장히 발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조상님들이 다 있고, 다 집집마다 족보가 있고, 다 뭐 양반이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조선 초기 때 노비 인구가 엄청나요. 아까, 우리 봤지만 조선 초기 때 양반 인구가 뭐 5%도 안 되거든요? 조선 초기 때? 그 5%도 안 되는 인구고, 나머지는 다 노비나 평민이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에 와서는 다 자기 조상들이 다 양반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나중에 족보를 위조하거나 부자 농민이 되어서 양반이 되거나 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왕족 출신 노비들도 많았었어요. 왕족 출신 노비들도, 왕족들도 이제 가세가 기울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노비가 되지 않습니까? 또는
이제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인구가 뭐 이렇게 나타났었다. 자, 그 다음에 향촌 질서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촌 양반의 지위 유지의 노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족보 작성, 청금록과 향안. 청금록은 뭐냐면 유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생들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 놓은 그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진사라든지 생원이라든지 자, 이런 그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명단이 들어있다. 향안, 그 지방 양반들의 명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안을 작성하고 촌락 단위의 동약, 동 단위의 자치 조직이에요. 족적 결합이 이제 강화되고 동족마을이 형성되는 집성촌이죠. 그 문정 중심의 서원이라든지 사후, 그러니까 사후는 뭐냐면 선현의 그 신주를 모시는 그 사단 정도로 이제 보시면 돼요. 사후 이런 게 이제 건립이 되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구향들이 나름대로의 세력을 만들어 나가려고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향촌 사회도 이제 변화하게 되는데 수령권이 강화가 되죠. 그래서 유향소라는 명칭이 향청으로 바뀌게 돼요. 17세기에 들어와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향청으로 바뀌게 되면서 관권이 좀 더 강화되는. 향청이란 말 자체가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관청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수령권을 강화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좌우로 이제 자치적 기능이 축소되고 9년 단위의 향약 운영이 이제 주관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향회가 수령의 부재 자문을 기구화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령권이 강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홍계층, 아까 말씀드린 이 신향들 있죠. 요호부민들. 자, 이들과 이제 결탁이 되어서, 자, 향촌사회에서 이 구향들을 견제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분홍층의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임직으로 이제 진출을 해요. 그래서 향임, 이제 그, 향촌사회에서, 그, 향안에, 향청이 있지 않습니까? 향청. 이건 유향소의 그 임원들 뭐라고 하냐면 이 좌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향청의 임원을 좌수 결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향청의 임원들의 이제 주로 이제 진출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향임직에 이제 진출한다. 그래서 구향과 신향들 간의 이 향임직, 그러니까 향청의 관리를 얘기하죠. 향청의 그 임원을 얘기하는데 그 임원직을 둘러싸고 이제 갈등이 벌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정부의 부세제도 운영에도 참여했었고,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신향은 새로운 지배구조 창출에는 실패를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민층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층은 중소지주층과 대다수의 자영농, 수정농이 있겠죠. 자, 농민의 상황을 보게 되면 양난 이후 국가재정 파탄, 권리지키가 해이, 농민 수치 부담 증가, 대동법과 군용법의 미흡한 효과, 농민 불만 고조, 그죠? 국가적으로 통제를 하게 되죠. 호패법이 강화되면서 농민의 이동을 억제한다. 농민층이 분화가 되죠. 자, 농업 경영을 통한 분농민, 상공업으로 생업을 영위하거나 도시나 공사나 인노동자로 전환되었다.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지주와 인노동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 계급은 대주주가 있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양반 지주의 이윤 추구와 경제적 욕구를 자극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광작을 하는 대주주가 많이 등장했다. 서민 지주들은 스스로 영농 방법을 개선하고 굉장히 부지런히 일을 했었어요. 농지도 이제 확대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부를 축적을 했었다. 일을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되는 거. 자, 불변의 그 이치죠. 자, 그 다음에 임노동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이 부역자 체제가 해이해지게 되면서 궁궐이나 관청에서 주관하는 성을 축성하거나 또는 도로공사 등의 임노동자를 고용을 해서 급료를 지급을 하고 이제 운영을 했었다. 지배에 의숙 관계가 아닌 경제적 관계로 국가와 노동자 간에 형성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은 부농층을 이야기하는데, 가족의 노동력만으로는 경작이 불가능해서 이제 임노동자를 또 고용을 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보실 내용은 사회 변혁의 움직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지게 되게 됩니다. 이 조선 후기 때, 특히 이제 세도 정치 시기 때에 굉장히 많은 혼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밀란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1811년이죠. 그때 이제 홍경래가 평안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862년에 진주에서 농민봉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신분제가 동요되고 지배층의 수탈이 굉장히 만연해지고 재난과 질병이 만연해지게 되면서 조선은 그야말로 이제 바람 앞에 등불에 이제 휩싸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서세 동정, 서양 세력의 동양 증거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자, 그리고 또 이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그 개혁을 단행하게 되면서 부국 강병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조선은 그야말로 이제 자, 바람 앞에 등불에 이제 놓이게 되는 이런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삼정의 문란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정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삼정, 전정, 군정, 환정이 되겠습니다. 전정, 군정, 환정. 환정은 이제 환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토지제도, 그다음 군역제도, 그다음 환곡제도의 문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었습니다. 일단 전정을 먼저 보시게 되면, 백지징세요. 황무지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결, 토지를 이제 권력자들은 토지를 숨겨놓게 됩니다. 세금을 이제 내지 않는, 그로 인해서 일반 다른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도결, 그래서 초과적으로 이제 내는 그 세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결을 통해서 과다 징세를 했었다. 정액 이상으로. 그 다음에 군정은 이제 환구참정, 어린아이에게까지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죠. 백골증포, 죽은 조상에게도 이제 세금을 징수하고, 이웃에게 징수하는 인징, 그리고 이제 친척들에게 징수하는 족징, 그리고 이제 마감체라고 있어요. 이제 자기 아버지가 70살이 넘어가게 되면 군역이 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포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버지가 70살이 될 때까지의 포를 한꺼번에 내라는 거예요. 그 부담이 굉장히 상당하겠죠. 이런 마감체라든지 강년체, 60세 된 면역자에게 나이를 줄여서 징수를 하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폐단이 발생하게 됐었어요. 군정이 문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환곡. 자, 농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10분의 1의 이자를 징수하면 다행인데 그러지가 않았었어요. 이제 뭐 2분의 1의 이자를 걷는다거나 원곡에다가 모래라든지 결을 섞기도 하는 등 굉장히 많은 이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도 했었던 게 이 환곡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배체제의 위기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농민 의식이 고조가 되고 도적이 이제 횡행해지게 되면서 농민들의 저항운동이 전개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성리학적 명분론이 설득력이 이제 상실되면서 예언사상이 유행하게 됩니다. 자, 비기라든지 이 도참사상, 그러니까 비밀 기록문이라는 얘기예요. 정감록이라는 이 비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정씨가 앞으로 이씨왕조가 망하고 정씨왕조가 들어선다라고 하는 이런 문서들도 만들어지게 된다. 도참사상, 미래의 그 길흉을 예언하는 그런 사상을 믿고 말세가 도래했다. 또는 왕조가 교체될 것이다. 변란을 예고한다. 이런 굉장히 현실 부정적이고 굉장히 민심 이반적인 이런 혁명적인 그런 어떤 사상들이 유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무격신앙, 그러니까 개인적 구복적 성격의 민간 신앙으로서 이제 무당을 신뢰하는 그 신앙이 되겠죠. 미륵신앙, 현세에서 얻지 못하는 법을 미륵신앙에서 미륵교사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신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주교가 이제 전파가 됩니다. 17세기에 베이징에 다녀온 사신에 의해서 서학으로 처음에는 서학 소개가 되었었어요. 북인 계열에서 이제 서학으로 이제 소개가 되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수광이라는 사람이 지복유서를 쓰게 되면서 마테오 리치의 천주 시리를 소개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몽인이 어우야담에서 천주교의 교리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유불도의 차이를 논하기도 했었다. 처음에는 그 서양 선교사가 직접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서양의 학문의 하나로서 서학으로서 들어오게 된 거야. 우리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었는데, 나중에는 그 서학이 종교적인 측면으로 발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학의 하나로 학문적 연구와 자율적 구동 활동을 통해서 전개가 되었다. 특히 이제 남인 신학자들이 신앙으로서 이 천주교를 수용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유학을 그래서 천주교를 통해서 보완했었다. 자, 그리고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조선인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승훈이 되겠습니다. 조선 북경에서 이제 서양인 친부에게 최초로 영세를 받았다. 그로 인해서 신학열이 고조가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천주교의 확장과 탄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도정치로 인한 사회 혼란, 평등사상과 내시사상 등, 자, 일부 백성들이 공감을 하기도 했었다. 천주교에는 평등사상과 내시사상이 있기 때문에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농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했었죠. 자, 중인, 서민, 부녀자층이 중심이 되어서 비밀 조직을 통해서 확산되었다. 지하교회로의 발전이 모색되었다. 대놓고 종교라고 이제 믿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성리학이 지배하는 그런 국가사회였었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천주교 유포에 대해서 반관적인 자세였었죠. 학문의 하나였었기 때문에 서학으로서. 자, 그런데 전례 문제를 계기로 해서 탄압을 하게 됩니다. 천주교는 제사를 이제 거부를 했었어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거부한다? 유교 국가에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계기로 해서 탄압을 했었다. 평등사상, 내세사상 등은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를 부정을 하고 국왕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사교, 사악한 종교다 라고 이제 규정을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주교의 4대 박해가 나와 있어요. 신의 박해가 있습니다. 정조 때. 정조는 이제 남인 출신들을 주로 많이 등용했었죠. 근데 남인 출신들이 천주교를 주로 많이 신봉을 했었어요. 특히 정약용이라든지, 대표적인 중농학자, 실학자가 되겠죠. 정약용이라든지, 또는 뭐, 정약용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정약전, 정약종, 뭐 이런 형제들, 뭐, 이가환,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남인 출신 그 실학자들로서 이제 천주교를 굉장히 많이 믿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일단 신의 박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신주를 소각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자기 그 조상의 그 위패를 얘기하죠. 위패를 이제 소각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윤지충이 처형이 되고 홍문관에 수장되어 있던 한역 서양 서적이 소각이 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됐었어요. 자, 신도들이 대부분 당시 집권파였던 남인들, 이 영수였던 남인의 영수 최재봉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남인들이 어느 정도 집권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남인들은 남인세력 등을 중에서 신서파와 공서파로 이제 갈리게 돼요. 신서파는 이런 천주교를 약간 좀 묵인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였었고, 공서파는 탄압을 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정종현은 카톨릭교회 천주교의 교주 권일신을 유배시키는 것으로 박해를 그쳤다. 굉장히 온건한 탄압이었다고 볼 수 있죠. 정영 자체도 이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 쇼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도 그 남인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그 서양 사상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좀 별로 없었죠. 자, 그 다음에 신주 박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나무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제 기존에 정조와 좀 반대 세력이 있었던 노론벽파가 권력을 잡게 되면서 정조의 좀 우호적에 있었던 이 시파 세력에 대한 종교적 정치적 탄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승훈, 세례를 받았던 이승훈이죠. 정약용의 형이죠. 이가환, 이런 사람들이 처형을 당해요. 청나라 신부 주문모, 이런 사람들도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약용은 전라도 이제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18년 동안 이제 저수 활동에 매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이었던 정약전도 흑산도로 유배를 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둘째 형이었었던 정약종이죠. 정약종은 처형당하고, 큰 형이었었던 정약전은 흑산도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그 물고기 백과사전인 이 자산오보라고 하거든요. 자산오보라는 물고기 백과사전도 집필을 했었다 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양 과학기술 수입도 이제 거부를 했었다. 자, 신유박해가 되겠습니다. 천주교와 직접 관계가 없는 실학자들도 관직에서 쫓겨나고 실학이 좀 쇠퇴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황사형 백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지금 왼쪽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정순왕의 수렴 청정이 한 2년에서 한 3년 만에 철회가 돼요. 그로 인해서 그
당시 왕의 장인이었던 김조순 일파, 그러니까 안동김 씨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시파 가문인데 특정 가문에서 이제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시파였기 때문에 탄압이 비교적 좀 완화가 되었었어요. 천주교에 대해서. 시파는 정조와 연결되고 정조는 천주교에 대해서 좀 완화적이지 않습니까? 또 탄압을 했었지만. 그래서 조선 교구가 따로 1831년에 독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시파가 권력을 잡고 있었다가 안동김 씨 시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풍양조씨 이제 벽파론이 넘어오게 돼요. 넘어오게 되면서 기해박해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천주교 박해의 소극적이었던 시파 안동김 씨에 대해서 자, 벽파였던 이 풍양조씨가 정치적으로 반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프랑스 신부, 모방, 사스탕, 앙베르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자, 프랑스 신부와 정화상 등 수십 명을 처형했었다. 이게 바로 기해박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가 작통법에 의해서 어느 한 집이 천주교 집안이에요. 그러면 5집이 동시처벌받는 연대 책임을 받는. 자, 그리고 척사유눔, 천주교를 배척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내린 그 백성들에게 내린 그 유눔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척사유눔을 이용해서 이제 박해를 했었다. 자, 천종 12년에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이 마카오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귀국을 하다가 포교하다가 이제 순교를 했었습니다. 병호박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병인박해가 있습니다. 1866년에 흥성대원군 때에 천주교도 8천여 명의 목을 이제 그 학살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었죠. 이 1866년, 그러니까 당시 그 조선 정세가 어땠냐면 북쪽에서는 러시아 세력이 계속해서 남하하고 있었어요. 러시아와 이 조선 간의 국경을 맡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당시 집권 세력이었었던 흥성대원군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프랑스 신부에게 요청을 해요. 당시 프랑스 황제였었던 나폴레옹 3세에게 자, 러시아를 견제를 하게 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천주교 신부가 굉장히 좀 미온적으로 이제 대응을 했었죠. 근데 거기에 이제 격분한 흥성대원군이 천주교도들 8천여 명의 목을 치고 천주교도 이 프랑스 신부들도 다 죽여버리게 되는 이런 사건이 바로 이제 그 병인박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8천여 명을 어디서 이제 목을 치게 되면 지금 한강변에 그 양화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 합정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천주교도들의 8천여 명의 목을 쳐요. 그래서 그 일대를 뭐라고 하냐면 절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두산 순교지라고 이야기해요. 절두산. 목을 쳤다, 목을 잘랐다. 그래서 절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라고, 그로 인해서 1866년 가을쯤에, 자, 프랑스 선교사가 이제 일부가 이제 탈출을 해서 프랑스 군대를 이제 다시 동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강원 앞바다를 쳐들어오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었죠. 그게 바로 병인 양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학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동학이라고 이야기해요. 알겠죠? 자, 확산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배체제의 모순이 심화되고 성리학과 불교의 사회 지도력이 상실되면서 기성 종교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 서양 세력의 접근으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자, 월남 양반이었었던 최재우가 1860년에 창시를 했었습니다. 일세보다 현실 생활의 안정과 평화와 행복을 기원했었고, 현세 복리를 추구하는 현실주의를 내세웠었다. 생활의 위협을 받던 농민들에게 전파가 되었었다. 사상적으로 보게 되면 유불선을 통합한 민간 신앙 요소들이 들어있었다. 천주교 교리를 일부를 흡수를 하고 시천주, 천주를 모신다라는 얘기죠. 하느님을 모신다. 시천주 사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어떤 관념이 강했었다.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었어요. 시천주와 인내천, 그래서 인간주의와 평등주의 사상이 있었고, 후천개벽, 동학의 창도에 의해서 지금의 말세가 종식이 되고, 태평성세의 기벽에 들어간다는 혁명 사상입니다. 혁명, 그러니까 왕조체제를 뒤집어 엎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 보고감면입니다. 나라를 튼튼히 하고 민족을 안정시켰다. 외세를 이제 배척하고. 자, 이러한 동학이, 자,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삼남 지방이 급속하게 전파가 돼요. 이 경주 지역의 그 잔반 출신이었던 이 최재우가 창시한 종교였었는데, 동학이라는 종교가 전라도 지역, 충청도 지역까지 확산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동학에 대해서 금령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재호 등을 혹세무민, 세상을 이제 미혹하게 하고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처형을 하게 되었었죠. 혹세무민. 최시영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대교주, 교단을 체계화하고 동학 교도들을 확산했었다. 그래서 동학이라는 종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학 경전도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동경유사라든지 동경대전이라든지 용담유사와 같은 이런 동학 경전도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동경대전은 이제 식자층,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문체로 이제 보급이 되었었고, 용담유사는 이야기 형식으로 한글 가사체로 해서 민중보급력이었었다. 이런 식으로 이원적 성격이 있었다. 동경대전도 용담유사. 교단도 이제 조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포접제의 형태로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주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교주가 있으면 각 지역에 이제 포가 있어요. 포 안에 또 이제 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 접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어요. 포주가 있고 접주가 각 하부 기관을 이제 통솔 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접제고 동학교대 확산에 기여했었다. 그리고 이제 법소라는 중앙기관이 있었고, 각 지역에 도소가 있었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교단 업무를 담당하는 그 기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포라는 기본 단위를 두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민들이 이제 봉기를 하게 돼요. 자, 단계적 방법을 통해서 이제 확산되는데,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확산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저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이 토지를 이탈해요. 그래서 이제 유랑민이 되거나 화전민이 되거나 도적으로 전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적극적인 저항을 또 하기도 합니다.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소청, 이의를 제기한다는 얘기죠. 격쟁, 왕이 행차를 나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꽹과리나 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저항을 했었다. 그다음에 벽서나 괴서, 이제 낙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낙서. 와언, 거짓된 말을 이제 유포시키는. 그 다음에 사모, 이제 관아의 뒷동산에 올라가서 이제 수령이나 관리들을 이제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 이런 게 이제 사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농민 봉기가 그래서 이제 홍경래난이 순조 때 1811년에 일어나게 돼요. 지역 차별. 안 그래도 평안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서북 지역에 이 반발이 있었거든요. 고려시대에 조이초의 난이 있었고, 세조 때 이시의 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지역차별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도 세력을 보게 되면 몰랑 양반이었었던 홍경래의 주도로 영세농민, 중소상인, 광산 노동자 등이 협세해서 평안도 가산에서 봉기를 했었다. 자, 광산 노동자층에서 주로 이제 이루어졌다가 농민층으로 이동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선천, 정주를 점령하고 청천강 이북 지역을 장악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청천강 이북입니다. 청천강 이북 지역을 대부분 장악을 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천강 이남 지역까지 장악했다라고 이제 시험 문제 보기에 나오면 틀린 말이 되겠죠. 자, 지도부 내분을 계기로 해서 폐퇴하여 정부은행에 진압이 됐다. 정주성 병투에서 진압이 되었습니다. 자, 의의를 보게 되면 중세 체제가 붕괴가 된다고 하는데, 중세라는 표현보다는 이 근세라는 표현이 낫죠. 우리 교과서적인 표현에 의하면 근세지 않습니까? 근대 태동기지 않습니까? 중세가 아니라 근세가 더 어울린다고 볼 수 있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중세라고도 중세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자, 어쨌든 농민의 정치적인 각성이 있었다. 한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건 모순을 해결하려는 진보적 이념과 경영을 제시하지 못했다. 항쟁의 목표인 봉건 권력의 교체에만 두었고, 지방차별 타파라는 명분은 전국적인 호소력을 끌어내지 못했다라는 게 홍경래난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1862년도에도 철종때죠. 세조정치의 거의 끝 무렵에 임술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임술농민 봉기 또는 진주농민 봉기라고 얘기합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돼요. 함경도에서 이제 제주도까지. 당시 경상 우병사였었던 백낙신이라는 사람의 탐학에 있었어요. 그런 탐학에 이제 격분한 몰랑 양반 출신이었던 유기춘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이제 진주에서 최초로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삼정의 문란이나 뭐 지주전호제의 모순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경상도 단성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다가 진주로 이제 비화가 되면서 한때 진주성까지 점령을 하기도 했었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상남지방, 특히 전라도에서 가장 집중되었었다. 경기, 함경, 황해, 뭐 여기 고유전 없는데 뭐 제주까지 전파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밀란에 대한 정보의 대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안핵사를 파견하여 무슨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관리를 안핵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핵사를 파견하여 농민들의 요구 조건을 수락을 하고 문제가 된 관리나 아전을 파직을 하고 유배시켜서 민심을 진정시켰다. 자, 그러나 이 봉기의 주모자를 채용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삼정 이정청을 설치합니다.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그 국가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고 운영 과정의 폐단을 제거하고, 농민 항쟁이 잠잠해지자 이 삼정 이정청을 폐지하는 굉장히 그 정부의 그 기만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근본적인 신문제와 지주전호제를 개선하지 않고 부세제도만 개선했었다. 그래서 미봉책이었었다. 자, 그래서 임순밀란의 의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반봉건, 그리고 이제 봉건적 통치체제를 부정하는 반봉건적 정치의식이 표출되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